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회사 생활하면 가장 싱숭생숭할 때가 바로 인사가 있을 때입니다.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고 한 사람이 자리를 옮기면 줄줄이 바뀌니까 인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발탁이 돼서 기분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밀린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티도 못 내고 당연한 풍경입니다. 방금 개각 소식 들으셨죠? 장관급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호칭은 생략합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국방부 장관 정경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새로 되신 분들 표정 관리 잘 하시고요. 내려오실 때도 끝까지 웃으시길 바랍니다. 산자부 고용노동부 신인 장관께서는 생생경제에 좀 나와주세요. 2018년 8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김인만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집값을 규제로 잡는 거는 이제 정부가 포기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보란듯이 새로운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 덕분에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상황 좀 알아볼게요.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옥죄겠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넘으면 대출을 못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부 합산 소득이 7,001만 원이면 전세자금 대출 못 받습니까? 원칙적으로 만약에 7천만 원 부부합산 소득 이상이 전세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나온 내용은 그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 필요로 하는 그 전세 대출을 위한 보증 상품 가입에 있어서 네. 주택이 두 채 이상이신 분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넘어가시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 보증 상품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 두 채 이상인 전제 조건이 있군요. 네, 주택수와 이제 소득 요건이 같이 발표가 됐고, 대출 보증 상품을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 또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세 곳의 상품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요번에 발표된 것이 한 50%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신 주택금융공사의 그 보증 상품에 대한 요건 강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확정된다라고 해도 아직은 강화되지 않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이나 서울보증 상품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대출이 가능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그런 것들까지 점진적으로 주택수나 소득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온 거니까 앞으로 점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걱정하는 그러니까 부부합산 소득 7,001만 원이면 아예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주택금융공사 한해서 그리고 그것도 주택의 두 채 이상인 경우 부부 합산 7천만 원인 경우에는 제한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맞벌이들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소득의 조건도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8,500만 원까지 소득이 조금 더 높게 잡혀져 있고요. 자녀 수에 따라서도 최대 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벌이로 이제 뭐 하시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차등 적용이 되는 부분들도 좀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생각해 보실 부분이긴 하고요.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워낙 좀 시장의 반응도 뜨겁고 소득 요건이 너무 낮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사실 금융당국이 이 발표 이후에 이제 10월 적용에 있어서 부처 협의를 좀 거쳐서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조금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양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 10월부터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주택수 요건과 소득 요건을 적용할 걸로 이제 네.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뭐 나쁜 용도로 쓰지 않더라도 소득이 좀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최근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이나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네. 금융당국이 이거를 10월에 이제 요 내용대로 시행을 할지 아니면 기준을 조금 바꿀지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좀 더 해서 확정 발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전세 대출을 이제 제한한다. 그럼 이제 저처럼 부동산에 문외한인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지? 집값 잡는데 왜 전세 대출을 잡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회 대출,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받아서 갭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정부 이제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재 전세대출 보증 상품의 소득 제한이라던가 주택수 이런 제한 등이 없다 보니 네. 현재는 주택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그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그냥 임대 그 보증금의 80%까지 보증이 되고 전세대출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 집이 있는 분들도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그런 자금을 좀 재투자의 용도로 쓰는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 실제로 최근 2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이 전세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다른 용도로 전세 대출을 쓰는 이런 투자자들, 좀 약간 투기적인 수요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고 나쁜 용도로 많이 쓰인다라는 분석하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반대로 제약이 되면서 지금 전세자금 마련이나 내 집 마련 그렇죠. 대출 뭐 이런 거에 좀 어려움을 점점 겪게 되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규제나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이런 부작용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세심한 조치나 배려나 이제 구분적인 적용이 좀 필요하다라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텐데 벌써부터 뭐 각종 꼼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도 대출 규제하면 소득신고 낮게 해서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커트라인이라면 소득신고를 좀 부분적으로 하지 않거나 하는 꼼수를 부리면 적발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뭐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모두 노출되기가 쉬운 직장인이라던가 이런 분이 아닌 경우라면 그렇죠. 말씀하신 방법 등을 통해서 소득을 좀 낮게 신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이제 실태조사나 아니면은 좀 행정적인 지원을 늘려서라도 뭐 세무조사라던가 이런 식의 조치들로 적발을 좀 해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이게 뭐 모두 다 걸러질 수 있을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 원천적으로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맞벌이 이제 직장인들. 기업 직장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더 피해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계셔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또 고민해야 할 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이주자들이에요. 재건축을 해서 오갈 데가 없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깐깐하게 하면 이분들은 당장 이제 전세 구할 돈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이주,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주택수라던가 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기준을 못 맞추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좀 특별한 케이스별로 이제 보증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규정 같은 것들이 좀 다르게 쓰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다 뭐 구분이 돼서 예외 사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기가 될 때마다 그때 다른 방식으로 좀 대출 보증이나 이런 것들의 규제를 조금 열어놓는 식의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 전문가시니까 위원님께 좀 물어보면은요. 지금 8월 27일 827 대책도 그렇고 정부에서 낸 대책들이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해 오히려
오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계속적인 이런 정부의 대책, 규제를 내놓는 대출 옥죄는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지금 이제 우려를 표방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좀 실수요나 아니면 저소득계층 위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7, 8월에 가격이 급등한 서울 지역의 경우에 이제 상당히 고가의 주택들의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급등 양상을 보인 곳들 실태를 조사를 해보면 약간 현금 자금성 유동성을 가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가 많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에서 좀 체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최근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대출 규제에도 별다른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는 계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좀 쉽게 투자를 하시는 이런 분들끼리 오히려 더 이런 고가 주택을 계속 거래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자산을 내려가는 상황이고 반대로 실제로 이제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타격을 더 많이 받는 이제 실수요나 내 집 마련 필요계층 뭐 이런 분들이 더 이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요 억제책이긴 한데 오히려 지금 같은 이제 고가 주택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유동성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더 진입하기가 쉬워지고, 그렇죠. 이제 대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네, 압박을 받게 되는 좀 부작용 양극화 상황들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인 대출 규제나 관리가 저희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한데 지금 계속 시장의 지적은 오히려 실수요 계층, 내 집 마련 필요 계층, 또 전세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게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좀 실질적인 규정 마련이나 대출 진행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서 이제 뭐 대출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그때 집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일각에서는 정말 뭐 빚내서 집 사라는 거냐 했지만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고맙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들은 대출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이면 이제 시중은행의 DSR까지 이제 좀 더 규제가 강화 적용이 돼서 대출이 더 어려워지시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확정 진행이 된다면 전세 대출 자체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직주근접형 주택으로 이제 살고자 하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들 대출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은 점차 좀 서울 진입이 좀 더 문턱이 높아지고 차단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여력이 있는 분들 간에만 이제 거래나 자산 운용이 좀 가능해지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진입 장벽이 더 급격하게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DSR은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도입하면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주택 공급을 자꾸 수도권에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서울 집값이 잡힐까요? 수도권에 공급 확대한다고? 지금까지로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8월 27일 대책에서 발표한 것은 서울 수도권에 이제 공공택지 조성 개발을 조금 다시 추진해서 30만 호 정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것들 협의가 아직은 좀 이렇게 원활해 보이지 않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택지 위주로 공급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 인접한 수도권 쪽의 새 아파트들도 최근 선호도가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서울 지역 내부 도심이나 강남권이나 이런 주요 도심 업무지구 주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수요에 비해서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도권으로 새 집이 지금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투자 자금은 이제 주거 비용은 낮춰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투자는 서울에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심이나 서울 요지에 이제 계속적으로 소형 아파트 공급을 좀 하는 부분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 서울에 몰리고 있는 투자 자금 유동성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대한투자처 같은 것들이 같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서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좀 추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자 심리나 아니면 유동성 장세에 따른 이런 가격 급등을 단번에 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수도권 택지 개발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있어야 입주 아파트로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 휴가를 내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정부에서 또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한 강력 카드를 내놓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궁금해지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또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또 꺼낼 수 있는 카드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대출 규제 강도를 더 높여서 전체적으로 수요 압박을 계속 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DSR 추가 이제 규제 기준 강화 같은 것들 포함해서 진행이 될 거고, 방금 얘기도 나온 그런 초고가, 초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 강화도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온 것처럼 어쨌든 시장 요구에 따라서 지역은 좀 결정돼봐야 알겠지만 공급을 늘리는 내용들도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대출 규제 또 세부담 중과 또 공급 확대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계속 종합 대책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재건축에 관련된 추가 규제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 세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높일 거다라는 예측들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은 아마 지금 8월 27일 조치들 나오고 나서 시장이 계속 좀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 검토가 돼서 아마 추석 전후로 어느 정도 내용이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대출을 계속해서 옥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금통위의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금 일단 동결은 예상하는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더 옥죄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지난번 금통위에서 그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이나 이런 것들에 저금리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번에도 비슷한 의견이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볼 때도 요번에 동결 가능성이 훨씬 좀 높은 상황이기는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 계속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 자금 또 그리고 서울 지역에 몰려 있는 지방의 투자 자금이나 또 상반기에 주택 거래에서 발생한 이런 개인들의 현금성 유동자금 이런 것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어떻게 이런 자금들을 좀 분산 투자를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품들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 안전 투자 자산으로 다 좀 인식이 되고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자 수요자들의 인식 변화나 투자 흐름 행태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맞춘 좀 조정이 없으면 반복되는 종전과 같은 규제로는 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좀 가라앉
있기가 안정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인식 조정이 없으면 반복되는 규제만으로는 조정이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포기는 없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부동산 규제하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10월부터 다주택자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로 갭 투자를 하는 일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대출을 더 옥죄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애꿎은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에 이어 10월 시중은행에 이것도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대출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인터뷰 중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컫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영문 줄임말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어려운데요. 보기 들으면 아실 거예요. 1번 DSLR, 2번 DSR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1번 DSLR, 2번 DSR입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저는 입으로 갈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경제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리는 돈 쓰는 법 궁금하시죠? 생생하게 돈 쓰는 법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날이 선선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여름이 안 갈 것 같더니 가긴 가네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네. 이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 바람이 불면서 감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근데 이번 겨울이 또 그렇게 추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겨울 되면 또 춥다고 또 얼마나 난리를 그렇죠. 할지. 하지만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고통을 잘 견디는 것도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새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가고 안 갈 것 같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네.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경제도 훨씬 더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잘 돌아가는 시장이 있어요. 중고 시장이요. 네네. 이게 예전에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유, 뭘 중고를 사. 뭐 중고 물품을 사. 뭐 이랬는데 요즘엔 그렇죠. 정말 활성화됐어요. 정말 활성화됐습니다. 그 시장 규모로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지난 2008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중고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대 정도 됐는데 4조 원이요? 네네. 그 최근에 그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니까 20조까지 늘어났어요. 4조도 중고차 깜짝 빼고. 놀랐는데. 중고차 빼고. 2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배가 늘어난. 아니, 규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고차 빼고? 그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패션이나 자파류.
가정 뭐 명품 가방 이런 건가 보다. 그런 거 포함해서 거요. 아주 그 소소한 잡화들도 굉장히 많고요. 출산용품들도 굉장히 많아. 아이들 맞아요. 용품.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도서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전제품들도 많습니다. 가전제품들도 사실은 새로운 제품이 디자인이 이렇게 좋아지거나 뭐 기능이 한두 가지 추가돼서 새로 나오는데 최근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거의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또 국내 소비자들, 우리나라 소비자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은 빨리 써보고 싶어 하는 층이 존재해요. 그러면서 기존에 쓰던 것들이 아직 쓸만한데 이걸 이제 중고시장에 내놓고 거래하는 이런 것들 많기 때문에 가전제품도 굉장히 많고요. IT 관련한 제품도 스마트폰 포함해서 네. 부속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어서 뭐 이런 것까지 중고 거래를 하나 양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굉장히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네. 하루에 그 우리나라 그 인터넷에서 대표적인 중고품 거래 시장이 중고나라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이용해 봤어요. 거의 가입자 수 현재 2천만이 넘어서고 있어요. 와. 엄청난 숫자인 거죠. 네. 근데 이 중고나라에 하루에 올라오는 새로운 제품들이 12만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물량들이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이제 중고 거래에서 올라오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이만큼 커졌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국내 편의점 전체의 매출 규모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20조 정도. 그렇군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알겠네요. 금방 얼마나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커진 건데 이게 이제 성장이 지금 좀 정체되고 소비가 좀 침체되면서 네. 이제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고 거래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처음으로 증가한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한 번 시장이 굉장히 팽창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로 지금 두 번째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계에서의 어떤 경제적 압박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대표님 네네. 경기가 어려워서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네. 저는 소비자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똑똑하게 네네. 그런 네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신혼부부들은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새로 결혼하면은 구매하던 세탁기 이런 거를 구매하지 않고 세탁은 빨래방 같은 데 가서 하고요. 그 대신에 이렇게 옷 걸어놓고 그 갑자기 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먼지 털이. 털어주고 막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뭐 그냥 창문 열어놓고 열심히 털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품들인데 그런 제품의 구매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자기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소비 패턴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중고품의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또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들이 또 하나 IT의 발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쇼핑이 대부분 다 이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넘어서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중고품을 올리고 거래하고 손쉽게. 받고 하는 기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또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기 소변기도 팔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 아기들 네네네. 소변기도 팔아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고 팔아 하는데 그거 잠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만 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어요. 진짜 남는 장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근데 이걸 누가 살까 하는데 사더라고요. 다들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육아용품도 하셨지만 잠깐 쓰는 물건들은 중고시장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뭐 네네. 수유 관련된 물품들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잠깐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진짜 많이 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출산을 앞두고 예전에는 이제 쫙 새로운 제품들로 출산에 필요한 제품들을 쭉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일단은 지인들이 선물해 주는 걸로 좀 맞아요. 채우고 기다리고. 네, 두 번째는 중고 이 거래 사이트들 전부 찾아서 필요한 물품들을 일정 정도 채우는 이런 이제 실속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출산에 필요한 제품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뭐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아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사용하는 기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새 제품 사용하면은 얼마 사용하지 않고 또 바꿔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카시트 이런 거 다 중고로 샀거든요. 네네. 근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이들 옷 같은 거는 또 많이 입으면 이렇게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오히려 더 좋거든요. 낡은 세탁이 것들이. 자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새 제품에서 나온 그런 화학물질들이 맞아요. 10번 이상의 세탁을
해야 그게 이제 좀 완전히 제거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새 제품 자체는 이제 바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세탁해서 써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은 훨씬 더 그게 더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캠핑이나 등산, 뭐 낚시 같이 취미와 관련된 용품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여성들은 그런 게 좀 덜한데 남성들은 뭐 자기가 등산을 취미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비부터 쫙 사고 시작하는 분들 많아요. 장비빨이라고 장비빨. 하죠. 네네. 그래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낚시할 때 고기도 잘 잡히고 그러게요. 등산을 해도 폼이 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주장들을 뭐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깨닫죠. 많아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사실은 중고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고 이게 참 나한테 맞구나. 오, 좋은 일정 방법이네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내가 계속적으로 갖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됐을 때 새 제품을 네. 구매하는 이런 이제 패턴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결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한번 나한테 잘 맞는구나 해보고 죄송합니다. 자, 아나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제가 네네. 이거를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아기가 유치원에서 이 말을 배워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아나바다 운동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중고시장도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네네. 반대로 이런 거는 중고로 사면 오히려 더 골치 아프다. 이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용품 중에서 아이들이 주로 빨고 물고 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마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도 좀 이제 찜찜한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이 의외로 복병인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병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그 램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교체하는데 이 제품을 사는 것만큼의 비용이 드는. 그래서 소모품의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어쨌든 일정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때는 충분한 세척, 위생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품을 뜯어가지고 세척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품들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은 그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사진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유리한 측면만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요구해서 보시고 이 제품의 수준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미리 좀 판단해보고 결정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중고 거래할 때 이게 뭐 누가 증명해 주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먼저 선입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러 갔는데 막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어떤 이제 특별한 어떤 중고 품을 전문으로 그 다루는 업체가 중간에 끼고 자기들이 중고 제품을 구매해서 갖고 있다가 재판매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도 보고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해서 판매하고 판매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 이제 사기 판매, 허위 매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은 이분이 사기 판매 경력이 있는 분인지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얼굴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다 살려져 보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사이버캅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경찰청에서 마련한 사이버캅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당 전화나 문자 이런 것들이 그전에 이런 사기 판매와 연관이 돼 있는 번호인지를 검색해 볼 수가 있고요. 물품 거래할 때 이분의 계좌번호나 뭐 전화번호가 이렇게 활용된 적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구매자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 같은 거에 포함된 이제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연결할 때 다른 뭐 스미싱이라든가 이런 악성 앱 같은 것들이 같이 끼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이버캅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들어가서 해당 번호나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로 일단 확인을 해보는 과정들을 하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 간 거래할 때는 하여튼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 전화번호, 근데 전화번호도 검색이 불가능하게 중간에 이상한 숫자를 넣어놓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것도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 같은 거 할 때 현금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계좌이체나 안심결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택배로 받는 것보다는 직거래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물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만날 때는 공공장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네, 그런 데서 보고 반드시 제품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보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하면은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보니까 후스콜이라는 앱도 있네요. 중고거래 네네네. 사기꾼 잡는 앱. 아마 중고거래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 잡는 앱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네.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거래하면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본인이 조금 어려움 겪은 거를 사이트에 남겨주면 그렇죠. 공유가 되죠.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 꼭 기억하셔서 거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관할 경찰서에 자기가 거래한 내역들을 가지고 신고를 1차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사이버 수사대에도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기 판매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사 의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잘 해결되면 한두 달 안에 검거하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래 가는 경우는 몇 년씩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고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끔 그 중고 사이트 보면 새 물건을 네네. 좀 싸게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시를 오랫동안 했던 거라든가 한번 배달이 나갔는데 예, 반품이 돼서 들어왔다든가 근데 한번 포장이 뜯어져서 뭐 약간의 어떤 스크래치가 났다든가 뭐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의 사용하지는 않은 새 제품인데 그런데 일정 정도 완전히 새 제품으로 판매하기 좀 곤란한 그런 제품들이 보통 이제 대형 매장 같은 데서 그런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딱히 중고품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울렛 매장에 판매되는 그런 제품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중고 그 사이트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저렴해요. 제가 최근에는 인덕션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새 제품 살려니까 한 뭐 16, 7만 원 선 이 정도는 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모델 제품이 4만 원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비교해서 보면은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들을 이제 선택해 볼 수가 있죠. 네. 네네.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중고시장에서 돈 잘 쓰는 법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비가 정말 어제까지 엄청나게 내렸어요. 네. 뭐 집중호우다 보니까 순식간에 침수된 지역도 많았는데 침수 피해 사례도 많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이번 8월달 그 폭우에 대한 침수 피해는 아직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매년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침수 차량의 연평균 한 5,000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네, 그 굉장히 많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 7월까지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7월까지는 비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 360대 정도가 그 사이에 침수 피해를 입었고 6, 7월에 대부분 한 248대 정도가 집중해서 침수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번 8월 달에 지금 집중호우에다가 뭐 태풍도 잠깐 지나가고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나겠네요. 예, 엄청나게 뭐 하루에 몇백 대씩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이후에 사실은 가을쯤 돼서 중고 차량 구매가 확 늘어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들이 둔갑해서 네네.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이제 사기 판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차량이 나왔는데 겉은 멀쩡해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침수 차량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몇 가지 요령이 나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를 끝까지 다 당기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죠. 아하. 거기 냄새 맡아보면은 쾌쾌한 물에 젖은 듯한 냄새가 있으면 네. 이 침수된 경험이 있는 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이드미러 뒤를 뜯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좀 많이 돌다 보니까 중고 차량 내놓을 때 완벽하게 청소를 해서 그런데 구석구석 다 없애고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침수 차량이라는 걸 판매자가 알려주면 소비자가 그에 맞게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또 내가 차량을 관리하면서 이게 침수가 한번 됐었던 차니까 이런 면을 체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아는데 아닌 척하면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차보다는 조금 저렴하단 말이죠. 그래서 넙죽 샀는데 가다가 뻑하면 시동이 꺼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소비자가 또 체크를 미리 소비자들이 참 바쁩니다.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중고 차량 이제 사게 되실 때 네. 우선은 이 차가 그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카 히스토리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이 차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차량의 보험을 처리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험사가 우리나라 보험개발원에 그 정보를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카 히스토리라는 데 업데이트를 하는데 침수된 차량의 경우는 매일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수 차량에 대해서 이 정보를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 히스토리를 확인하셔서 이 차가 침수로 인한 어떤 보험 처리를 받은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근데 그 경우에 아직 이게 명확하게 원인이 파악이 안 된 경우에는 미확정 사고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 수리 중인 게 완벽하게 결과물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문제는 있는 겁니다. 네. 사고가 났거나 침수가 됐거나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확정 사고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차를 팔려고 하는 소유주한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수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차가 침수차는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소유주를 계속 바꾸는 우리가 그 차 세탁, 카 세탁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네. 주인을 계속 바꿔서 추적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건 안 되겠네요.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은 이 차량 번호하고 소유자가 얼마큼 변경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카이스토리하고 국토부의 사이트에 포털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두 가지로 확인해 보시면 1차적으로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대략 파악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카 히스토리 들어가셔서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라는 게 있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네. 거기서 소유주가 너무 자주 바뀐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결혼에 좀 문제가 있으신 아니요. 아니, 듣다 보니까, 다 이제 해놓는 거죠. 이 사람이 네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차량을 수리를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차 보험 들어있는 경우에는 침수로 인한 걸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전손 보험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 차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전손 처리 받을 때 전부 손해 증명서라고 하는 걸 보험사가 끊어줘요. 전부 손해 증명서. 이거 발급해달라고 그래서 갖고 계시면 그 다음에 내가 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와. 네. 이거는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리가 굉장히 많아서 본인의 차값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돼서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그게 돈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니 대표님은 이런 거 어디서 다 알아요? 인터넷에서 알려줘요? 우리는 대표님이 알려주지만 인터넷에서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소비자 상담하면서 해당 부처나 이런 데에 이런 정책들 어떤가 하고 있는지 찾아서 또 알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네. 오늘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정말 실용적인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어요.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셨어요. 6337님 2번 DSR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 주세요. 월급 모아 집 사기 너무 힘드네요. 그럼요.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7279님 DSR 눈높이 맞춘 경제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하고 눈높이가 비슷하신가 봐요. 0890님, DSLR. 투자와 투기는 누가 판단하는가? 8135님, 안녕하세요. 정답 2번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자 띄웁니다. 6002님, DSR입니다. 늘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182님, 2번. 규제 정책에 허점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번만은 세심하고 세밀한 정책으로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정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